안녕하세요. 제임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영희이고 올해 69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 나이에는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고 절에도 다니고 시장도 가고 작은 정원을 산책하며 더 이상 아무런 근심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40년 가까이 온갖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제가 친자식처럼 아껴왔던 사람에게 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제 손자의 생일이었고 4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손자가 좋아하는 시골 음식인 바나나 떡과 떡을 밤늦게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손자를 위해 소중히 숨겨둔 금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대저택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아주 컸고 연립주택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제가 입은 한복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저를 가정부로 생각했을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눌렀고 3번째까지 눌렀습니다. 아침이 환히 밝았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단 아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의 찬 기운이 무릎까지 스며들어 시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문이 열렸고 며느리 다혜가 나왔습니다. 목에는 굵은 목걸이, 머리는 웨이브, 입술은 짙은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미리 말도 안 하고. 저는 웃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손자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생일이잖니. 다혜는 제가 가져온 바구니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쓰레기라도 본 듯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이런 깜짝 놀람, 엄마가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섰습니다. 여러 번 짓궂게 굴던 아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아이들 친구들인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문을 활짝 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고 들어서자마자 손자가 할머니 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손자에게 떡을 건네주려는 순간 다혜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런 시골 음식 왜 들고 들어오셨어요? 제 친구들 바나나 냄새 알레르기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자에게 고향의 맛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다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찰싹 하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 아들, 손자, 손님들 앞에서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얼굴을 감싸쥐었고 얼굴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아들 태훈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한마디 위로 반응, 다혜를 나무라는 말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픔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다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저는 바구니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손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대저택 대문 밖에 섰습니다. 그 집은 제가 절반의 돈을 보태서 사준 곳이지만 저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뺨 맞은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제 자식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침묵하며 가족의 화목을 지키려 애써왔는지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사람이 참을수록 남들은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내에 올 때마다 임시로 머무는 외곽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종이를 꺼내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 대저택은 엄마의 집이 아니야.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은 그 집에 없으니까.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은 뒤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마치 모욕당한 적 없는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양도 절차를 진행합시다. 저택을 팔고 싶어요. 정말이십니까? 그건 아주 큰 자산입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깨진 만큼 크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방에 돌아와 밤새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선풍기도 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다혜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저는 월세로 빌린 낡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의자 하나가 전부인 곳입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의 지시도, 멸시도, 뺨맞음도 없습니다. 새벽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은 바싹 마르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 20년 동안 간직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택의 등기부, 건축투자계약서, 토지사용권 증명서, 모두 태훈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아래에는 제 저축에서 임시 양도에 동의한다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증 사본을 꺼내 들고 변호사 용석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꼭 만나고 싶어요.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요. 용석 씨는 아직 잠결이었고 매우 놀랐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는 점심에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용석 씨는 저에게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중대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밀었습니다. 저택을 팔고 싶어요. 전부 다요. 판매 대금은 세 부분으로 나눠 한 부분은 제 개인 계좌로, 한 부분은 변호사님이 손자 이름의 장학금 기금으로, 나머지 한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용석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죠? 그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때 제가 거의 3억을 냈고 지금은 10몇 억이 되었죠. 하지만 어떤 가치가 인격을 지켜줍니까? 제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엄마가 뺨 맞는 걸 보고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절차가 시작됐고 저는 손떨림 없이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저를 그 집에 묶어두었던 낡은 밧줄 하나씩 끊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숙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호수 근처의 작은 호텔로 이사했다. 밤이 내려앉자 나는 발코니에 서서 노란 전구가 물에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손자의 웃음소리와 내 뺨을 때리는 손길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뒤섞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2통의 편지를 썼다. 한 통은 태훈에게 보냈다. 오늘부터 이 별장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소유가 아니란다. 엄마가 이미 양도했다. 명순 때문이냐고? 설명할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이해하기만을 바란다. 아무도 천대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
또 한 통은 집의 집사 상호 아저씨에게 보냈다. 아저씨는 예전에 아내가 아플 때 내가 도와준 분이다. 나는 이렇게 썼다. 별장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거주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태훈이나 다혜가 오면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호텔방을 정리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할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피와 살로 여겼던 보금자리가 이제는 내 피부치들이 충격에 휩싸여 바라보는 장면을 직접 보고 싶었다. 나는 다시 상호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몇 번이고 말을 당부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아저씨는 당황했다.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아저씨, 어떤 자식들은 정말 강한 충격이 있어야만 인생 처음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돼요.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연꽃차를 우려내고 호텔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 별장 쪽을 바라보았다. 부산 하늘은 흐렸고 구름이 두껍게 끼어 불길한 하루를 예고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7시 40분, 상호 아저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방금 도착해서 대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연극이 시작됐다. 그와 동시에 넓은 별장 대문 앞에 태훈과 다혜가 차에서 내렸다. 다혜는 아직 선글라스를 쓴 채 큰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마 아이를 위해 또 한 번 파티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자 문은 열리지 않았다. 태훈이 한 번 더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상호 아저씨가 유리문 너머로 나타났다. 아저씨는 문을 살짝 열었지만 두 사람을 들이지 않았다. 아저씨 뭐 하세요? 문 열어요. 다혜가 소리쳤다. 상호 아저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외운 대사를 읽듯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새 주인의 지시에 따라 두 분은 더 이상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태훈과 다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혜가 화가 나서 문을 밀치려 했지만 상호 아저씨는 문을 잠갔다. 저는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세요. 태훈은 급히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두 번째로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다. 다혜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무슨 자격이 없다는 거야? 여긴 우리 남편 집이야. 이 집은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알아? 상호 아저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문틈으로 내밀었다. 이건 양도 확인서와 영희 여사님의 편지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익숙한 내 글씨체, 단정하고 또렷했다. 태훈아, 오늘부터 이 별장은 내 집이 아니야. 엄마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이 누구의 눈물과 피로 지어진 건지 잊었기 때문이야. 엄마는 이 집을 팔았고 너에게 남은 마지막 신뢰도 함께 팔아버렸어. 엄마를 찾지 마라. 언젠가 내가 자신의 비겁함을 직시할 용기가 생긴다면 기억해라. 엄마가 2시간이나 문 밖에서 너를 기다렸고 내가 침묵하며 엄마가 뺨을 맞는 걸 지켜봤다는 걸 사랑하지만 더는 믿지 않는다. 엄마가. 다 읽은 태훈은 버티지 못하고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져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다혜는 끊임없이 소리쳤다. 당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엄마가 집을 진짜로 팔게 둘 거야? 정말 바보야.
태훈아.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빗방울이 처마를 넘어 떨어져 태훈의 머리에 떨어졌다. 길 건너편에서 나는 택시 안에 서서 모든 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내 얼굴을 슬쩍 쳐다봤다. 아마 내 눈이 촉촉해진 걸 봤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출발해 주세요.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벌은 화풀이가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자식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뺨을 맞는 게 가장 아픈 게 아니라는 걸. 가장 아픈 건 자신의 어머니가 더 이상 엄마이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나는 도시에서 1시간쯤 떨어진 외곽의 작은 집을 빌렸다. 집은 단층의 하얀 벽이 벗겨지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지만 작은 마당에 채소와 금잔화 화분 몇 개를 심을 수 있었다. 이 집은 젊은 시절 친구였던 명순 씨의 집이었다. 그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눈을 감기 전에 내게 열쇠를 주며 말했다. 언젠가 더는 못 견디겠으면 여기로 와. 아무도 널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녀의 말대로 돌아왔다. 첫날 이사와서 집을 청소하고 거미줄을 쓸고 벽을 닦고 침대도 다시 정리했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나는 동정이나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현관에 앉아 식은 차를 들고 멀리 바라봤다. 비 온 뒤 흙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다. 그 향기가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지 거의 30년이 되었다. 태훈을 낳은 지 8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를 묻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초겨울 바람과 내 품에서 우는 아기만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시작했다. 캔을 주워 모으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가정부, 식당일, 청소일을 했다. 바닥을 깨끗이 닦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었다. 자선단체에서 받은 도시락을 아들에게 가져가며 치욕이 울며 걸었던 적도 있다. 태훈은 공부를 잘했고 나는 정말 기뻤다. 그것이 내 유일한 자랑이었다. 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피를 팔았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내게는 아이가 성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은혜를 바라지 않았다. 단지 그 아이가 누가 그곳까지 데려다 줬는지 잊지 않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결국 태훈은 다혜를 만났다. 한 소녀가 영리하고 말주변이 좋으며 남편을 잘 챙긴다는 평판을 들었다. 처음엔 나도 기뻤다. 다혜는 말이 부드럽고 손발이 부지런하며 돈도 잘 벌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가면일 줄은 몰랐다. 결혼 후에도 나는 시골에 살며 아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매달 조금씩 채소와 시골 과자, 때로는 말린 생선이나 볶은 땅콩을 보냈다. 다혜는 항상 고맙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방문했을 때 부엌에서 들은 대화가 있었다. 엄마가 너무 촌스러워. 올 때마다 이걸 들고 오면서 특산품인 척해. 친구들한테 부끄러워.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모르는 척 등을 돌려 나왔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태훈을 위해 참았다. 나는 너무 많이 참았다. 무시당할 때도, 며느리가 손자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방에 올라가 내일을 할 때도, 아들이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그 손, 그 따귀가 나를 깨우게 했다. 처음 맞은 건 아니지만
가족에게 맞은 건 처음이었다. 그날 나는 펜을 들어 작은 노트에 적었다. 영희, 69살. 자발적으로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은 사람들과 인연을 끊는다. 나는 변호사에게 누구에게도 내 거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 태훈에게도. 필요하다면 외국에 갔다고 하라고 했다. 저택에서 나온 돈을 세 계좌에 나눠 보냈다. 일부는 변호사가 보관하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일부는 내가 버스에서 구해줬던 고아 소녀 소율 명의의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 태훈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 집이 아니라 엄마가 너에게 가졌던 신뢰임을 알게 하고 싶었다. 나는 그 작은 집에서 조용히 한 달 가까이 살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채소에 물을 주고 밥을 짓고 헌책을 읽고 가끔 근처 장에 갔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랐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이 동네에서 제일 인자한 채소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날 아침 나는 장에 가서 파와 굵은 소금을 샀다. 토마토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저기요, 영희 씨? 영희 씨 맞으세요? 돌아보니 반 이상 머리가 센 남자가 서 있었고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또렷이 보려 했다. 나는 찡그리며 말했다. 누구세요? 영수요. 영수. 옛날에 같은 마을에 살던 기억 안 나세요? 저녁반에서 수학책 빌려주셨잖아요. 나는 멈춰 섰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때 나는 16살, 그는 야간학교에 다니던 청년이었다. 나는 속으로 좋아했지만 집이 가난하고 곧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야 해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오래돼서, 나이도 들어서 다 기억 못해요. 영수 씨도 웃었다. 별로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 눈빛 그대로네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설렘이 아니라 쑥스러움 때문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내 칭찬을 해줬다. 우리는 시장 옆 찻집에 앉았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를 찾아가려 했지만 내가 이미 내 삶을 살고 있을까 봐 망설였다고 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는 근처에 혼자 산다고 했다. 아내와 함께 지은 작은 집에 아이들은 멀리 살아 가끔 온단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요. 마당도 있고 땅도 있고 편하게 살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누구에게도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날 그는 다시 집에 와서 감나무 2그루와 비료 1포대를 가져왔다. 안 사셔도 되지만 제가 심어드릴게요. 이 땅을 그냥 두기엔 아깝잖아요.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그가 찾아왔다. 콩이나 고구마 몇 개, 때로는 헌책 1권을 들고. 우리는 함께 책을 읽으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그걸 감정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랑도 아니다. 그저 친구에 가까운 동반자 같은 것이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태훈 씨가 어머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차만 더 따랐다. 그날 밤 영수 씨가 물었다. 만약 아드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한참 침묵하다 답했다. 나는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엄마가 영원히 용서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해요. 다음 날 변호사가 왔다. 나는 그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다. 태훈에게 전해주세요. 정말로 나를 만나고 싶다면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나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내가 그리우면 나를 찾지 말고 내가 예전에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아이를 다시 찾아봐. 나는 내가 잔인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엄마가 따귀를 맞을 때 외면했던 그 아이에게는 다정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영수 씨에게 드라이브를 부탁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늙었지만 아직 운전은 잘해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내 마음이 살짝 떨린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의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작은 동네에서는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모두 항상 웃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새벽마다 골목 입구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기억한다.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 날마다 채소 몇 포기를 더 심고 닭을 몇 마리 기르며 아침에는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뜨개질을 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어느 비 오는 저녁, 마당에서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는데 골목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슬쩍 쳐다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 진흙 묻은 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눈물을 삼키려 애쓰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문 앞에 놓인 선물 바구니를 받았다. 내가 좋아하는 몇 개의 과자 상자, 내가 자주 쓰는 제 색깔의 털실 목도리, 그리고 이름 없는 쪽지 한 장, 오직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게 태훈임을 알았다. 절대 헷갈릴 수가 없었다. 나는 전화도 하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방 안에 앉아 과자 상자를 열고 한 조각씩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쪽지를 접어 내 개인 우편함에 넣었다. 그 후로 매주 누군가가 조용히 내 문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어떤 날은 쌀, 어떤 날은 소금에 절인 레몬, 또 어떤 날은 오래된 책 한 권, 모두 이름 없이 놓여 있었지만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채소를 팔고 있을 때 한 손님이 말했다. 할머니, 요즘 동네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구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할머니가 죽을 뻔한 아이를 구하고 죽도 끓여주고 손발도 닦아줬다네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다 감동받았대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영상이요? 응, 누가 찍은 영상인데 그게 태훈 씨, 그 큰 회사 사장님 손에 들어갔대요. 그분이 영상 보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래요. 영상 속 인물과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한숨만 내쉬었다. 며칠 후 인자한 얼굴의 노신사가 신문 뭉치를 들고 채소를 사러 왔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할머니,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분이세요. 하지만 누군가 할머니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떠난 뒤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훈이 익명으로 보낸 목도리, 과자, 책을 모두 꺼내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잠겨있던 우편함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태훈과 내가 초라한 초가집 앞에 서 있다.
나는 웃고 있고 태훈은 내 목을 안고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사탕을 들고 장에 나갔다. 아이들이 달려와 제잘거렸다. 할머니, 오늘은 땅콩 사탕 있어요? 나는 아이들 한 명씩 사탕을 나눠주며 미소 지었다. 있지. 하지만 사탕 먹고 나면 꼭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아무도 공부 못하게 하지 않아. 아이들은 활짝 웃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입안에서 녹는 사탕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영수 씨가 찾아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태훈 봤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네 대문 앞에 서 있었어.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더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쫓아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몇 번 더 쫓아내길 원하세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계속 쫓아내세요. 그 아이가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서는 법을 배울 때까지요. 나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떠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어느 흐린 아침, 내가 채소에 물을 주고 있는데 누군가 우체국에서 나를 불렀다. 대도시의 대형 은행에서 온 소포였다. 나는 사인을 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추측했다. 내가 그들과 무슨 관계가 남아 있었던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계좌번호 XXXX로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자, 익명. 나는 멍해졌다. 누가 나에게 돈을 보낸단 말인가? 내게 그렇게 부유한 친척이 있었던가? 나는 즉시 변호사 용석 씨에게 전화해 송금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3일 후,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해외 계좌에서 중개은행을 통해 송금됐습니다. 이름 없이 식별 코드만 적혀 있고 매우 전문적으로 처리됐어요. 나는 문득 태훈이 떠올랐다. 그러나 계좌 코드를 조회해보니 변호사는 내 아들과 관련된 어떤 계좌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이 일을 영수 씨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젊었을 때 남편분이 사업가들과 거래했다는 얘기 한 적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남편이 친구와 함께 투자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손을 뺐죠. 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혹시 그 사업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옛날 편지들을 뒤졌다. 남편 장례식 직후 받은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누렇게 바랜 봉투가 있었다. 그때는 읽을 용기가 없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익숙한 남편의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했다. 영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너와 아이를 중간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일을 해두었다. 내 사촌동생 이름으로 세빛회사의 지분을 해외에서 사두었다. 언젠가 내가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다. 이게 내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약속이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의 40년 만에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공손한 목소리였다. 저는 경민이라고 합니다. 성호 어르신의 손자입니다. 과거에 남편분과 함께 투자했던 분이죠. 저는 최근 귀국했고 할머니 몫의 수익을 돌려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경민 씨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옛 지분의 2배를 꼭 돌려드리라고요. 저는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만남을 사양했다. 신분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주목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 마음에는 오랜 갈증 끝에 시원한 물이 스며드는 듯한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은 약속을 기억했군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나는 책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이자금이 든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상자에 쪽지를 붙였다. 이 돈은 쓰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남자가 죽어서도 평생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달 중순쯤 어느 비 내리는 아침이었다. 나는 처마 밑에서 털실 목도리를 말리고 있는데 대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힘주지 못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 내다보았다. 태훈이었다. 그 애는 비를 맞으며 거기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2 손은 축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채 오직 기대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돌아가 막다른 차 한 잔을 집어들고 앉아 기다렸다. 10분이 지나도 그 애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딱 한마디만 했다.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면 들어와. 뭔가를 달라고 온 거면 돌아가.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들어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 앞에 서서 앉지도 못했다. 나 역시 권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 애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아무것도 달라고 하려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나는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태훈이 말을 이었다. 그때 다혜가 무서웠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엄마가 맞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돌아서서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니? 그 애가 떨며 말했다. 저는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다혜는 떠났고 회사에서도 일이 드러나서 해고당했고 제 아들은 외갓집으로 보내져 만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제일 큰 상실은 엄마를 잃은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오래된 아픔이 다시 밀려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나는 물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뭘 되찾으려는 거니? 그 애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엄마 곁에 사는 이웃처럼 낯선 사람으로라도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땅을 일구고 밥을 짓고 닭을 키우게 해주셔도 돼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엔 아픔과 쓰라림이 섞여 있었다. 엄마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이 이제는 남처럼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구하는구나. 태훈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흙이 묻은 땅콩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이거 말려줘. 진심이라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해. 그 애는 고개를 숙이고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밖에는 아직도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건네지도 우비를 주지도 않았다. 내 피가 그 애에게 아직 남아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날 점심 내내
태훈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했다. 책상을 닦고, 마담을 쓸고, 그릇을 씻었다. 다 끝내고 나서 말했다. 저 갑니다. 허락해 주시면 내일 다시 올게요. 나는 대답도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날 저녁 영수 아저씨가 집에 들렀다. 내가 부엌 앞에서 땅콩을 말리고 있는 걸 보고 말했다. 그 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먹더라. 골목 입구까지 가서도 다시 돌아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더군.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참 강하군요. 하지만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대문을 왜 열었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용서는 한 가지고 다시 믿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영수 아저씨가 웃었다. 그럼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나는 이미 말라있는 땅콩을 천천히 모아 선반에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문을 잠그지 않고 잤다. 그날 이후 태훈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우리 집에 왔다. 문을 두드리지도 대문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현관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어떤 날은 채소, 어떤 날은 쌀 한 돼, 또 어떤 날은 소금과 깨가 담긴 통이었다. 나는 처음 사흘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넷째 날, 나는 양파 다발에 끼워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오늘은 비가 와요. 엄마, 발 시리지 않게 하세요. 나는 멈춰 섰다. 그 글씨는 태훈이 어릴 때 쓰던 글씨와 똑같았다. 약간 기울고 가지런한 글씨, 고등학교 때 편지를 보내던 그 글씨와 똑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현관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영수 아저씨가 삶은 옥수수와 새 신발을 들고 찾아왔다. 아직도 용서 안 했어요? 아저씨가 신발을 내밀며 물었다. 나는 웃었다.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아직 믿음을 되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저씨는 내 옆에 앉아 옥수수를 먹으며 말했다. 내가 멀리서 그 애를 지켜봤어요. 전에 살던 집을 아예 내버리고 친구 집에서 접이식 침대에서 자더군요. 낮에는 배달일을 하고 밤에는 트럭 운전 연수를 받아요. 나는 말이 없었다. 아저씨가 말을 이었다. 그 애는 엄마 돈에 손도 안 대요. 빌리지도 달라고도 안 해요. 언젠가 엄마 앞에 그날의 비겁한 아들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 서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냥 지켜보죠. 다음 날 아침 내가 문을 열자 태훈이 거기 서 있었다. 손에 공심채 한 다발을 들고 내가 더 이상 피하지 않는 걸 보고 놀란 눈치였다. 나는 말했다. 들어와서 밥 먹자. 그 애는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 채소 다발을 꼭 쥔 채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이 나는 밥 한 그릇을 덮어서 상에 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밥을 먹었다. 식사 중에 나는 물었다. 트럭 운전은 왜 배우니? 그 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동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 애는 설거지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시도 감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모든 동작을 지켜보았다. 그 애는 깨끗하게, 정갈하게, 소란스럽지 않게 마쳤다. 그리고 문턱에 서서 말했다. 저 갑니다. 나는 배웅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빛이 비치는 걸 느꼈다. 날이 갈수록 태훈은 계속 찾아왔다. 나는 그 애에게 처마를 고치게 하고 밭을 일구게 하고 대문 앞 영희 할머니 댁이라는 이름표도 다시 그리게 했다. 그 애는 저택 이야기를 꺼내지도 지난 일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빚을 갚는 사람처럼. 어느 날 나는 일부러 마당에 바구니를 떨어뜨렸다. 태훈이 달려와 받치려 하자 나는 일부러 손을 뺐다. 그 애는 내 손을 살짝 잡고 올려다보았다. 엄마, 이제 저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고개 숙이고 있는 한 엄마는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다. 엄마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때부터 엄마가 다시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애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일기에 썼다. 아마 그 아이가 점점 내가 낳은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태훈은 평소처럼 왔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것을 가져왔다. 바랜 예덱자 하나,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찍힌 사진이 있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어릴 적 태훈. 옛날 초가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10몇 년 전 이사할 때 한 번 잃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다. 태훈이 액자를 내가 집구석에 세워둔 옛 재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오랫동안 숙이고 있다가 말했다. 엄마, 이거 저번에 저희 집에 있던 엄마의 옛날 짐 상자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바닥 밑에 숨겨둔 곳에서요. 그때는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나는 액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남편은 온화한 미소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고 나는 태훈을 안고 있다. 태훈은 겨우 몇 살이었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엄마인 내가 평생을 희생해야 할 운명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향을 피웠다. 태훈은 옆에 서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갈 무렵 나는 말했다. 내일은 쉬어라. 집에 있으면서 엄마랑 있어. 아빠 제사야.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빨개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닭 한 마리, 향 한 다발, 그리고 흰 국화꽃 한 봉지를 가져왔다. 내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그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준비했다. 모든 것은 내가 수년간 혼자 해오던 방식 그대로였다. 우리는 상을 차렸다. 번거롭지 않게, 평소처럼 소박하게. 이번에는 그가 곁에 있었다. 내가 채소를 썰고 있을 때 태훈이 낡은 알루미늄 냄비를 집어들고 물었다. 엄마, 이 냄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냄비, 아빠가 어릴 때 너 열났을 때 죽 끓여주던 거야. 그때 엄마는 야간 근무하고 아빠는 밤새 너를 돌보며 장작불에 죽을 끓이고 부채질도 하고 그랬지. 태훈은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보물 다루듯 조심스럽게 깨끗이 씻었다. 제사가 끝난 뒤 우리는 마루에 앉았다. 태훈이 뜨거운 차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저 용서 안 하셨겠죠, 엄마?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아니. 아빠는 너를 엄마보다 더 사랑했어.
하지만 만약 내가 엄마가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아빠는 그냥 돌아섰을 거야. 하지만 오늘의 너를 보면 아빠는 말없이 어깨를 두드리고 조용히 차만 달았을 거다. 태훈은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의 입술이 꼭 다물리고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다. 나는 위로하지 않았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닦아주는 게 아니라 스며들어야 한다. 그날 오후, 태훈은 집에 나만 나를 위해 박넝쿨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다. 그는 꼼꼼하게 치수를 재고 줄을 단단히 묶었다. 지지대가 완성되자 그는 다가와 물었다. 엄마, 향미박 심으실래요? 아니면 흙박 심으실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뭐든 괜찮아. 이제 남한테 그늘을 빌리지 않아도 되면 그걸로 됐지. 그날 밤 나는 천천히 일기를 썼다. 이제 그는 아내 뒤에 숨던 태훈이가 아니다. 다시 아들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월 초쯤 나는 감기에 걸렸다. 고열은 아니었지만 기침이 심하고 몸이 축 늘어져 밥도 못 먹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며칠 지나면 낫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마당에 나가 장작을 모으다가 어지러워서 현관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니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불이 덮여 있었으며 손목에는 체온 측정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곁에는 태훈이 있었다. 그는 뜨거운 죽 그릇을 들고 초췌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져 있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죽 드세요. 아침부터 끓였어요. 생강 많이 넣어서 따뜻해요. 내가 일어나려 하자 그는 급히 받쳐주었다. 엄마 그냥 누워 계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누가 너 집에 들어오라고 했니? 엄마가 화분에 둔 열쇠 누가 쓰라고 했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엄마가 3일째 채소 장사 안 나가셔서 걱정돼서요. 그냥 엄마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침대 머리맡을 보았다. 수건, 기침약, 발암용 오일, 심지어 의사가 처방한 약 봉지까지 있었다. 나는 물었다. 누가 엄마 병원에 데려갔니? 제가 오토바이로 모셨어요. 엄마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계속 의식이 없으셨으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엄마가 여기 누워 있는데 닭은 누가 돌보고 텃밭은 누가 봐? 영수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며칠간 아저씨가 와서 채소에 물 주고 제 친구도 도시에서 내려와 도와줬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다 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졌고 흙과 진흙 얼룩이 있었다. 손에는 채소를 자르다 벤 상처가 있었다. 예전 고액 연봉 부장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인생 처음으로 그는 내 남편을 닮아 있었다. 책임질 줄 아는 남자. 사흘 후 나는 건강을 회복해 마당에 나갔다. 박넝쿨은 푸르게 자라고 고추는 열매를 맺었고 닭은 배불리 먹고 안정적으로 울고 있었다. 태훈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근처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나는 말했다. 이제 집에 가, 엄마 괜찮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 제 집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 가지고 싶으면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여기 남아서 일할게요. 남처럼 모든 일 다 할게요.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면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부엌 아래에 모기장을 하나 더 쳤다. 집을 처음 지었을 때 내가 자던 곳이다. 그를 그곳에서 재운 건 멸시가 아니라 누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알게 하고 싶어서였다. 태훈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온갖 집안일을 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주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용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서서 부엌에서 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때 엄마는 비로소 내가 다시 내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바람 부는 계절 초입의 아침. 내가 마당에서 마른 빨래를 걷고 있을 때 태훈이 부엌 쪽에서 나왔다. 그는 내가 장롱에 넣어두었던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뚜껑을 열어 하나씩 꺼냈다. 내가 태훈 이름을 수놓았던 초등학교 3학년 때 손수건. 나의 첫 번째 일기장. 그리고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썼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나는 놀라서 말했다. 누가 그걸 건드리라고 했니? 태훈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장롱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아무것도 안 읽었어요. 편지 빼고는. 나는 획 돌아섰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다. 그 편지는 내가 쓴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 나는 외로움에 대해, 손주를 재우며 눈물을 훔치지 못했던 밤에 대해, 한 번뿐이지만 죽음을 생각했던 순간에 대해 썼다.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느꼈던 그 순간에 대해 나는 태훈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만약 엄마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여기 있어 엄마가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점심 나는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다. 바로 태훈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생선 매운탕이다. 태훈은 밥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영수 아저씨가 들렀다. 태훈이가 길목에 깨진 타일을 붙이고 있는 걸 보았다. 아저씨는 자리에 앉아 혀를 찼다. 너, 내 아버지랑 똑같이 하네. 옛날에 내 아버지도 저렇게 한 장 한 장 타일을 붙이곤 했지. 나는 아저씨를 째려봤다.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그분은 아내와 자식이 살 집을 위해 타일을 붙였고 이 애는 잘못을 뉘우치려고 붙이는 거예요. 영수 아저씨가 웃었다.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얘가 평생 속죄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지. 나는 태훈이를 바라봤다.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손에는 시멘트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집중하고 진지했다. 더 이상 예전의 풋풋한 청년 모습도 아내에게 휘둘리던 남자도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태훈에게 말했다. 내일은 엄마 대신 내가 시장에 가봐, 시험 삼아.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누워있는 척했지만 사실 더 일찍 일어나 뒷마당에서 지켜봤다. 나는 태훈이가 다른 서툰 남자들처럼 시든 채소나 질 나쁜 물건을 사올지 궁금했다.
10시가 되자 태훈이 돌아왔다. 두 바구니가 가득 찼고 채소는 싱싱했고 생선은 아직 펄떡였다. 나는 놀랐다. 태훈이 말했다. 일찍 가서 엄마가 단골로 사던 생선 가게 아줌마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채소 고르는 법도 자세히 물어봤어요. 주변 아주머니들이 다 가르쳐 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점심은 생선 조림과 데친 채소뿐이었지만 유난히 맛있었다. 나는 칭찬하지 않았지만 밥 한 그릇을 더 담아 직접 태훈에게 퍼줬다. 저녁에 술을 놓으며 나는 일기장을 꺼냈었다. 오늘 처음으로 태훈이에게 시장을 맡겼다. 두 손 가득 들고 돌아왔다. 마음이 한결 가볍다. 이제 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닐지 모른다. 그날 이후 태훈이 시장을 무사히 다녀온 뒤로 나는 아침 준비, 닭 돌보기, 채소에 물 주기, 모기장 말리기, 이불 깨기 같은 자잘한 일까지 점점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태훈은 불평하지도 잊지도 않고 빠짐없이 깔끔하게 해냈다. 마치 그 일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처럼. 어느 날 아침, 내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 태훈이 다가와 낡은 공책을 내 앞에 놓았다. 표지에는 내가 수십 년 전 적어둔 글씨가 있었다. 엄마와 아들의 월별 지출. 나는 놀라 물었다. 엄마 서랍도 뒤졌니? 태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영수 아저씨께 부탁해서 창고에서 찾아왔어요. 엄마가 맡기셨다고. 나는 공책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쌀, 물, 겨울옷, 감기약, 학비, 태훈이 머리 깎는 돈까지 한 푼 한 푼 꼼꼼히 적혀 있었다. 3일 식비를 아껴서 아이 공책 사줌이라고 적힌 줄도 있었다. 나는 목이 메었고 태훈은 눈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는 이렇게 많이 적으셨는데 한 번도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생색내면 엄마가 아니지. 태훈이 말했다. 그럼 저도 작은 일 하나만 할게요. 이 공책을 계속 적을게요. 이제 엄마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나는 태훈을 바라보다가 공책을 다시 밀어주었다. 적으려면 한 푼 한 푼 주인 노릇을 해야지. 엄마가 허락 없이 또 예전처럼 쓰면 안 돼.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지금 작은 가게를 열려고 모으고 있어요. 채소랑 건강식품 파는 가게요. 제가 하고 친구가 도와요. 엄마께 아무것도 안 부탁드릴 거예요. 나는 물었다. 내 아내는 알아? 태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우리 공식적으로 이혼했어요.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저는 만날 수 없어요. 나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말을 안 해서 잃은 거야? 이제는 말할 줄 알지만 들어줄 사람은 이미 떠났지. 태훈은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엄마, 저 말 좀 들어주실래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 한 장의 그림을 꺼냈다. 태훈이 어릴 적 그렸던 나와 아버지를 그린 서툴지만 사랑이 담긴 그림이었다. 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럼 엄마가 들어줄게. 그날 오후 나는 태훈이 마당의 타일을 하나씩 드러내고 줄 맞춰 다시 놓는 걸 보았다. 바람이 불어 먼지가 날리고 머리카락이 엉켰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태훈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시 정리하는 법을 배우길 바랐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왔던 것처럼. 밤이 되자 태훈은 내가 아주 좋아하지만 내 고향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새우젓 한 병을 내게 가져왔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걸 어떻게 구했니? 태훈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고향에 다녀왔어요. 엄마가 예전에 말해준 그 옛날 시장에 갔죠. 10명이나 물어봐서 예전 그 할머니를 찾았어요. 나는 멍해졌다. 나는 태훈에게 묻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태훈은 찾아냈다. 단지 나를 위해 이런 작은 것을 사기 위해서였다. 나는 새우젓 병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올라와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썼다. 얘는 고향에 가서 새우젓을 사온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어느 한 달 중순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나는 빨래를 다 걷고 나서 태훈이 젖은 옷을 입고 나무 간판을 품에 안고 뛰어오는 걸 보았다. 태훈은 그 간판을 집 앞에 놓고 입에 나사를 문 채 내리박았다. 나는 허리에 손을 얹고 바라봤다. 또 무슨 짓이니? 태훈이 웃었다. 아니에요. 간판 세우는 거예요. 엄마의 깨끗한 텃밭이에요. 신선한 채소, 달걀, 새우젓 다 있어요. 여기서 팔게 해주세요. 나는 반대하려다도 간절한 눈빛에 말을 멈췄다. 태훈은 나사를 다 조이고 두 손을 모았다. 엄마, 마당 한 귀퉁이만 빌려주세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집 앞에는 이미 나무 탁자, 신선한 채소 바구니, 달걀 바구니, 새우젓 병이 놓여 있었다. 태훈은 뒤에서 꼼꼼히 장부를 쓰고 있었다. 광고도 호객도 없이 직접 고르고 직접 계산, 말 필요 없음. 이라는 간판만 세워두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물건 잃어버릴 텐데. 태훈은 그저 미소 지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살면 남들도 진심으로 대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러 채소 2단을 가져가고 돈을 깡통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더, 또 한 사람이 더 찾아왔다. 아무도 흥정하지 않았다. 아무도 덜 가져가지 않았다. 사흘 뒤 엄마의 깨끗한 텃밭은 매일 아침 2시간 만에 다 팔렸다. 태훈은 작은 테이블을 하나 더 놓고 어려운 분은 무료로 가져가세요. 라는 표지판을 걸었다. 나는 내 마음이 찌릿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태훈을 집으로 불러 물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남니, 손해니? 태훈은 웃었다. 나는 돈의 이익이 아니라 마음의 이익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말했다. 오늘 오후에 엄마가 너를 어디 데려갈게. 태훈은 놀랐지만 묻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집에서 약 5km 떨어진 작은 땅으로 데려갔다. 그 땅은 내가 이름을 숨기고 산 것이고 고물 장사를 하던 시절의 일이다. 땅에는 오래된 1층 집이 있고 정원은 버려져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을 엄마가 넘겨줄게. 하지만 기억해, 누구 이름으로도 등기하지 마. 엄마도 마찬가지야. 내 이름으로 등기해. 하지만 내가 올바르게 살 때만 지킬 수 있어. 태훈은 한참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다른 집으로 갚을게요. 크지 않아도 돼요.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이걸 저택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굶으면서 이 땅을 샀는지 잊지만 않으면 돼. 그날 밤 태훈은 노트를 가져가 첫 줄을 썼다. 깨끗한 텃밭 첫날 이익 42,000원 그리고 엄마의 미소 하나. 나는 막지 않았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무언가가 느껴졌다. 바로 믿음이었다. 엄마의 깨끗한 텃밭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후 태훈은 더욱 바빠졌다.